집에서도 시장에서도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첫째 며느리가 된 저의 일상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수산물 도매업의 큰손으로 불리는 시아버지 밑에서 성실하게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광어가 싱싱하네. 한 상자 더 가져가자.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주문서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처음엔 생소했던 일들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이 생겼죠.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참 똑똑하다. 아들보다 눈썰미가 좋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사업이었기에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하루하루 배움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항상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땀 흘리며 가업을 키워나갔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식사 준비부터 집안 청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서가 될 사람은 명문대를 나온 변호사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동서는 세련되고 지적인 모습이었죠.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일이 바쁘니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마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동서는 일을 핑계로 불참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준비와 뒷정리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그래도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울분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언젠가 폭발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친 동서에게 명절 참석에 대해 조심스레 한마디 건넸어요. 보름 후면 추석이었고 이번에는 모두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동서, 이번 추석에는 꼭 와주세요. 시부모님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동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형님은 바깥일을 안 해봐서 모르시죠? 법정 일정은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깥일을 안 해본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동서의 편을 드셨어요. 그래, 동서는 바쁘니까 이해해라. 너도 동서만큼 용돈을 줘봐라. 그 말씀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 그렇게 위로해주는 남편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친밀감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갔어요. 명절이면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팠어요. 시간이 흘러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재수를 결정한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아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조카, 굳이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수산물 장사 물려받을 순 없잖니?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그건 우리 가족이 결정할 일이야. 남편의 분노에 동서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어요.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뿐인데. 적반하장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말리셨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어요. 결국 동서 부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시어머니는 암암리에 우리 부부를 탓하셨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요. 하지만 저희로서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둘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재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가족의 상처는 시간 속에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그러나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동서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화 하나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선 큰 슬픔에 빠지셨어요. 게다가 건강마저 급격히 나빠지셨죠.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고 치매 초기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번갈아가며 병원에 찾아가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수산물 도매업을 하면서도 병간호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모시고 검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비록 기억력은 조금씩 흐려지셨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동서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동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님 뵈러 왔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해 문을 열어드렸어요. 동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동서를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난 둘째 며느리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날 이후 동서는 일주일에 2~3번씩 시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에도 동행하고 맛있는 음식도 싸우고 극진히 시아버지를 챙겼죠. 처음엔 의아했어요. 명절에도 얼굴 비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니 말이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뭔가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시아버지의 기쁜 표정을 보며 우리는 의심을 접었어요. 어쩌면 과거의 앙금이 조금씩 풀리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동서는 심지어 남편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서는 가끔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길 원했어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방을 나와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했지만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가족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서의 헌신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도련님도 함께 오기 시작했죠. 과거의 일은 잊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드셨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슬픔을 나누었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도련님 부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형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응접실에 모였어요. 동서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에게 유언장을 맡기셨어요. 순간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가 나오다니 기분이 착잡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뜻이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느릿하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동서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죠. 읽어보세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읽었죠.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도매업을 하는 가게만 우리 부부에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부동산과 건물은 동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중 대부분이 동서에게 가는 것이었죠. 10채가 넘는 건물과 상가, 토지. 모두 동서의 것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버님 뜻이니 따라야죠.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만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건가? 남편의 질문에 동서가 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친필이에요. 서명도 확인하셨죠? 변호사도 입회했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유언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가업을 이어오며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이런 결과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자.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죠. 동서의 얼굴에 스친 미소가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에서 승리의 기쁨을 느꼈어요. 형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위로의 말처럼 들렸지만 저에겐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밤새 이불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정말 그런 거였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제 위로에도 남편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배신감에 큰 상처를 입은 듯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이런 결과를 받게 되다니.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점점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 그냥 우리 삶이나 충실히 살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가 평소 보여주신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죠.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고 김 회장님의 변호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호사라니. 또 다른 소식이 있는 걸까요? 혹시 더 나쁜 소식은 아닐지 걱정이 됐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의아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가 찾아왔죠. 일전에 동생분이 보여드린 유언장 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것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2폐하에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0년 동안 가업을 지키고 부모를 모신 큰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억울하기도 했죠. 그럼 동생이 보여준 유언장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의 서명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또한 공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시아버지의 친필 서명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은 변호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마도 가족 간의 갈등을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유언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린 안도감과 동생 부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단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동생 부부를 불러 모든 걸 따지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엄연한 범죄니까요. 변호사가 떠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린 기쁨, 동서 부부의 배신에 대한 분노, 이제부터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전화해.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둘 다 당장 오라고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단순히 할 말이 있다는 말만 전했죠. 1시간 후 도련님 부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도련님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서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도련님은 어쩐지 불안해 보였어요. 남편은 그들에게 거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죠. 무슨 일이에요, 형님?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들을 응시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어요. 열어봐. 도련님이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동서도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진짜 아버님이 남긴 유언장이다. 설명해봐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동서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도련님은 손을 떨며 말을 더듬었죠. 이건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건데. 남편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다 확인했어. 너희가 보여준 유언장은 위조됐다는 걸. 동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더니 알고 보니 이런 속셈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련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형,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요, 제가 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불공평한 일을 바로잡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무시당했잖아요.
변호사나 의사인 우리보다 시장에서 물고기나 파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그 말에 남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어요. 감히 우리 일을 무시해? 그 물고기나 파는 일로 너희가 누린 호사스러운 생활이 가능했던 거야. 동서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에요. 이미 유언장은 제출됐고 상속 절차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와서 뒤집으려고 해도. 아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변호사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어. 위조된 유언장은 무효가 될 거야. 도련님이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만해. 동서가 도련님에게 소리쳤어요. 이렇게 나약하게 굴 거면 처음부터 왜 동의한 거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도련님의 뺨을 강타한 주먹에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너 같은 놈이 내 동생이라는 게 부끄럽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서는 도련님을 일으키며 울먹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습니다. 늦었어.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법정에서 만나자. 그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두렵기도 했죠.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떤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도련님 부부를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의 진짜 서명과 위조된 서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명백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동서가 시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위조된 유언장의 날짜는 시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동서는 그 틈을 노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증거를 확인하며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조사는 석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부는 사업에 전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어요. 아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엄마, 아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가족이잖아요. 그런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침내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노인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도련님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자백과 협조적 태도를 고려해 감형을 받았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동서도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징역 1년 6개월.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동서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련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련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한동안 동생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한 일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마.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진심이었어요. 너무 큰 상처와 배신감에 쉽게 용서할 수 없었죠. 도련님은 고개를 떨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법원의 판결로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인정되었고 모든 재산은 원래대로 우리 부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시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저희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셨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가족의 분열은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서히 상처를 치유하며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남편은 수산물 도매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통체인을 구축했고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보, 경북 지역 새 물류센터 부지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판단이라면 믿을 수 있지. 진작 더 많이 의견을 물어볼 걸 그랬어.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모든 일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삶의 진정한 교훈을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란 것을. 그런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도련님이었습니다. 형,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만남을 허락했어요. 3년 만에 도련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의젓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차림새에 지친 표정이었죠. 어떻게 지냈니? 남편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군요. 도련님은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연락한 거야? 도련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분노,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도울 수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야. 도련님은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제발요. 조금만. 이제 그만 가렴.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것은 네가 선택한 결과야. 도련님은 물기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 묵묵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죠. 옳은 결정이었을까?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은 옳아요. 때로는 단호함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련님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가끔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상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죠. 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인사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사업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시장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부모님, 30년 넘게 이어온 가업을 제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제 3대째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물질적인 재산보다 더 값진 가치와 신념이 담긴 삶의 방식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사업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란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해진 가족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